바람이 살을 찢었다. 1435년 겨울 두만강변 성벽 위에 올라섰다. 강 건너로 여진족 놈들의 불빛이 박혀 있었다. 하나 둘 셋 세다 보면 끝이 없었다. 놈들은 저마다 불을 피우고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다. 매일 밤 같은 풍경이었다. 매일 밤 같은 공포였다. 그 공포에 익숙해질 거라 생각했는데 7년을 서 있어도 익숙해지지 않았다. 익숙해진 척하는 법만 늘었다. 옆에 서 있던 병사 녀석, 이빨이 딱딱 부딪히고 있었다. 그 소리가 바람 소리보다 크게 들렸다. 솔직히 말하겠다. 내 손도 떨리고 있었다. 검쥔 손이 벌벌 떨렸다. 다만 나는 그걸 들킬 수 없는 자리에 서 있었다. 장수의 손이 떨리면 병사의 다리가 풀린다. 그걸 모를 내가 아니었다. 검을 짚고 길게 휘파람을 불었다. 허세였다. 속이 텅 비어 있는데 겉만 단단한 척하는 소리였다. 바람을 타고 그 소리가 강 건너까지 퍼져나갔다. 그 병사 녀석이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그 눈에 물기가 차 있었다. 무섭구나. 너도 무섭구나. 나도 무섭다 하지만 그 말을 해줄 수는 없었다. 내가 말했다. 저 불빛이 꺼지는 날 이 강이 우리 것이 된다. 내 목소리는 단단하게 나왔다. 오래 연습한 목소리였다. 그런데 가슴 안쪽은 전혀 단단하지 못했다. 저 불빛을 정말 꺼뜨릴 수 있을까? 이 얼어붙은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진짜 있기는 한 건가? 낮에는 명령을 내렸다. 성을 쌓아라. 진을 세워라. 물러서지 마라 하지만 밤이 되면 그 명령들이 전부 되물어왔다. 네가 틀리면 어쩌느냐고. 이 사람들이 전부 내 때문에 죽으면 어쩌느냐고. 그 물음에 답할 수 있는 밤은 단 하루도 없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대호라 불렀다. 큰 호랑이 듣기엔 그럴듯하다. 대호 위풍당당한 이름이다. 근데 호랑이가 처음부터 호랑이였겠나. 이를 갈아야 했다. 굶어봐야 했다. 물어뜯겨 봐야 했다. 피를 흘리면서도 다시 일어나야 했다.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끝내 눈을 부릅떠야 했다. 그래야 호랑이인 거다. 처음부터 호랑이인 놈은 없다. 이 얼어붙은 강가에 서기까지 50년을 걸었다. 그 50년이 어떤 길이었는지 처음부터 이야기해보겠다. 그리고 이 강가를 떠난 뒤에는 더 지독한 길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까지 전부 1383년 충청도 공주에서 태어났다. 고려 우왕 9년이었다. 아버지 이름은 김추. 벼슬이라고 해봐야 말단무관이었다. 칼을 차고 다녔지만 그 칼로 나라를 지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아버지가 못나서가 아니었다. 나라가 지켜질 상황이 아니었다. 왜구가 해안을 불태웠다. 홍건적이 내륙을 짓밟았다. 권문세족이라는 놈들은 백성의 땅을 빼앗아 자기 배를 불렸다. 고려라는 나라는 이미 속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겉은 멀쩡한 것처럼 보였지만 손가락으로 찔러도 무너질 지경이었다. 아버지는 매일 새벽에 칼을 갈았다. 그 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깼다. 쓱쓱 쓱쓱 아버지의 등이 보였다. 넓지도 않고 당당하지도 않은 등이었다. 지친 등이었다. 나라를 위해 칼을 들었는데 나라가 칼을 들 가치조차 없어진 사람의 등이었다. 그 등을 보면서 자랐다. 아침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10살 되던 해 세상이 뒤집어졌다. 이성계라는 장수가 왕을 몰아내고 새 나라를 세웠다. 조선 동네가 난리가 났다. 어른들은 수군거렸고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르면서 들떠 있었다. 아버지는 그날 밤 마루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주 오랫동안 어머니가 밥상을 들고 왔는데 아버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이름을 바꾼다. 오늘부터 나는 김수다. 살아남기 위해서였다. 새 왕조가 들어서면 그 왕조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고개를 숙이는 거였다. 칼을 차던 무관이 이름을 바꾸고 고개를 숙이는 거였다. 그 모습이 비참하다 느꼈냐고? 아니다. 어린 마음에도 이해했다. 아버지가 비겁한 게 아니라 세상이 그런 거였다. 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걸 아버지의 등을 보며 배운 거다. 나는 결심했다. 칼이 아니라 붓을 잡겠다고, 무관이 아니라 문관으로 세상에 발을 딛겠다고, 아버지처럼 칼만 갈다가 나라에 버림받는 삶은 살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었다. 그때부터 글을 읽기 시작했다. 1405년 23이 되던 해 식년문과에 급제했다. 동진사 13위 화려한 성적이 아니었다. 장원 급제한 놈들이 축하를 받으며 환호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다. 배가 아팠냐고? 아팠다. 솔직히 이가 갈렸다. 내가 뭐가 부족한데, 내가 뭐가 모자란데 하지만 곧 털어냈다.
시작이 화려한 놈치고 끝까지 가는 놈을 본 적이 없다는 걸 아버지의 삶에서 배웠으니까. 그 뒤로 20년이었다. 감찰, 정원, 정랑 이름도 기억 못할 관직을 전전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녔다. 강원도에서는 수령이 세금을 빼돌린 현장을 잡았다. 놈의 창고에 백성의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서 손이 떨렸다. 충청도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백성에게 나랏 곡식을 풀었다. 아이 하나가 내 앞에서 죽었다. 곡식이 하루만 일찍 도착했으면 살았을 아이였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전라도에서는 잡혀온 외놈의 신문을 맡았다. 놈의 눈에 두려움이 없었다. 또 올 거라는 눈빛이었다. 황해도에서는 홍수 뒤에 시체를 수습했다. 물에 불어 터진 시체를 맨손으로 건져내면서 이게 관리가 할 일인가 싶었다. 그런데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나. 화려한 일은 하나도 없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없었다. 그러나 이 20년이 나를 만들었다. 궁궐 안에서 글만 읽던 놈들은 절대 모르는 것이 있다. 땅을 밟아봐야 한다. 백성의 눈을 들여다봐야 한다. 굶주린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어봐야 비로소 나라가 뭔지 알게 되는 거다. 그 20년이 없었으면 두만강에서 버티지 못했을 거다 확신한다. 전하를 처음 뵌 건 승정원에 들어간 뒤였다. 우전건, 우부대원, 좌부대원, 우대원, 벼슬이 바뀔 때마다 전하와 마주하는 횟수가 늘었다. 그때마다 느꼈다. 이분은 눈이 다르다. 보통 임금은 신하의 말을 듣는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인상을 찌푸리거나 그 정도다. 전하는 달랐다.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읽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왜 그 말을 하는지를 파고들었다. 눈빛 하나, 숨 쉬는 박자, 손가락 끝이 살짝 떨리는 것까지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 눈이었다. 전화 앞에 서면 뼛속까지 발가벗겨지는 기분이었다. 감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처음엔 그게 두려웠다. 나중엔 그게 안심이 되었다. 저런 눈을 가진 분이 위에 있으니 거짓이 통하지 않는다. 거짓이 통하지 않는 세상은 내가 살만한 세상이었다. 1433년 전하가 나를 따로 부르셨다. 독대였다. 방 안에 나와 전하 둘뿐이었다. 전하의 얼굴이 가까웠다. 촛불 아래에서 전하의 눈이 나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전하가 말씀하셨다. 경에게 이부지선을 맡기겠다. 2조의 인사권이었다. 누가 어디로 가고 누가 어떤 자리에 앉는지 조선의 관리 인사를 내가 쥐라는 뜻이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다. 나 같은 놈에게 동진사 13위로 간신히 급제하니 김종서에게 무릎이 떨렸다. 영광이어서 떨린 게 아니었다. 무서웠다. 그 권한을 쥐는 순간 내 주변에 적이 10배로 불어날 거라는 걸 알았다. 인사권은 칼이다. 그 칼은 쥔 자도 베인다. 그해 12월 전하가 다시 나를 부르셨다. 이번에는 독대가 아니었다. 그런데 전하의 목소리가 더 무거웠다. 함길도로 가거라. 두만강 넘어 땅을 되찾아라.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함길도 조선 땅의 가장 끝이었다. 여진족이 들끓는 곳이었다. 사람 목숨이 파리보다 가벼운 곳이었다.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곳으로. 왜 하필 나인가? 그 물음이 올라왔다가 곧 사라졌다. 답은 알고 있었다. 20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녔으니까 현장을 아는 놈이 가야 하니까 전하도 그걸 아셨던 거다. 전하의 눈을 올려다봤다. 그 눈에는 미안함도 동정도 없었다. 다만 확신이 있었다. 내가 해낼 거라는 확신. 그 확신이 부담이면서 동시에 불씨였다.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다만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가슴 안에서 불붙었다. 이분이 나를 믿고 있다. 그 믿음을 깨뜨릴 수는 없다. 죽더라도 깨뜨릴 수 없다. 집으로 돌아와 마누라에게 말했다. 함길도로 간다고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마누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밥상을 차리고 내 옷을 개고 보따리를 쌌다. 한마디도 없었다. 눈물도 없었다. 그 침묵이 어떤 울음보다 무거웠다. 원망하고 있는 건지 참고 있는 건지 이미 각오가 된 건지 물어볼 수가 없었다. 물어보면 나도 무너질 것 같았다. 새벽에 한양을 떠났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못 갈 것 같아서 말 위에서 이를 악물었다. 앞만 봤다. 북쪽으로, 북쪽으로. 함길대 도착한 날 첫 번째로 한 일은 땅을 밟아본 거였다. 말에서 내려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짚었다. 얼어붙은 흙이 돌처럼 단단했다. 손바닥이 얼얼했다. 이 땅에 사람을 살게 해야 한다. 진을 세우고 성을 쌓고 마을을 만들어야 한다.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 발밑에 이 흙이 말하고 있었다. 여기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고. 돌아가라고.
이를 악물었다. 돌아갈 곳은 없었다. 전하의 명이었다. 무엇보다 이미 여기까지 왔다. 먼저 남쪽에서 사람을 데려왔다.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의 농가 2200호 3인 정책이라 불렀다. 말이 좋아 정책이지. 사실상 사람들의 삶을 뿌리째 뽑아서 얼어붙은 땅에 내던지는 거였다. 대의를 위해 개인을 희생시키는 거였다. 그 옳다는 확신이 가슴을 편하게 해주지는 않았다. 그 사람들의 눈을 잊을 수가 없다. 짐을 지고 북으로 올라오는 행렬. 그 속에서 아이를 등에 업은 여인이 나를 올려다봤다. 원망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다. 그냥 체념이었다. 삶에서 모든 기대를 거두어들인 눈이었다. 그 눈빛이 칼보다 깊이 박혔다. 여진족의 화살보다 깊이 박혔다. 한 농부가 행렬 속에서 소리를 질렀다. 대감, 우리를 왜 이 죽을 땅에 보내는 겁니까? 남쪽에 논이 있어, 밭이 있어. 거기서 살던 사람들을 왜 이 얼음바닥에 끌고 오는 거냐고. 목이 메었다. 할 말이 없었다. 그래도 말해야 했다. 장수는 침묵할 수 없는 자리에 있으니까. 군대는 떠난다. 하지만 당신들이 남아야 이 땅이 조선 땅이 된다. 사람이 살아야 나라가 되는 거다. 군대만 있으면 군사기지이고 사람이 살아야 비로소 영토다. 내 말이 맞았다. 틀린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내 입이 이렇게 쓸 줄은 몰랐다. 뒤돌아서서 이를 꽉 물었다.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피가 났는지도 몰랐다. 회령, 경원, 종성, 온성, 경흥, 불영 6개의 진을 세웠다. 하나를 세울 때마다 피가 흘렀다. 성벽을 쌓다가 얼어 죽은 병사가 있었다. 새벽에 가보면 돌을 쥔 채로 굳어 있었다. 손을 펴줄 수가 없었다. 얼어붙어서. 여진족의 기습에 배가 갈려 창자가 쏟아진 동료가 있었다. 내 앞에서 죽었다. 눈을 뜬 채로 죽었다. 그 눈을 감겨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전염병이 돌아 하룻밤 사이에 천막 3개가 비었다. 아침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누운 채로 죽어 있었다. 아무 소리도 없이. 그때마다 한양에서 상소가 올라왔다. 백성이 굶주리고 나라 재정이 바닥났습니다. 북방 경영을 중단하소서. 이가 갈렸다. 미칠 것 같았다. 한양에 앉아서 따뜻한 방에서 붓으로 전쟁을 중단시키려는 놈들. 이 땅에 한 번이라도 와봤으면 그 소리를 못했을 거다. 죽어간 병사들의 얼굴을 봤으면 그 피를 헛되이 만드는 말을 감히 입에 담지 못했을 거다. 여기서 물러나면 죽은 놈들은 뭐가 되는 건데, 개죽음이 되는 건데 그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전하께서 끝까지 나를 밀어주셨다. 반대 상소를 물리치셨다. 군량을 보내셨다. 병력을 충원해 주셨다. 전하가 아니었으면 나는 끝내지 못했다. 그 은혜를 잊은 적이 없다. 7년이 걸렸다. 2550여 일 그 날들 동안 잠을 제대로 잔 밤이 없었다. 눈을 감으면 죽은 병사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눈을 뜨면 여진족의 불빛이 보였다. 감아도 지옥, 떠도 지옥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두만강이 국경이 되었다. 그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다. 성벽 위에 주저앉았다. 강을 내려다봤다. 울었냐고? 울지 않았다. 울 힘이 없었다. 울 자격도 없다고 느꼈다. 내가 뭘 해냈다고? 울어 죽은 놈들이 해낸 거지.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바람이 여전히 뼈를 깎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조금 덜 차가운 것 같기도 했다. 아닐 수도 있다. 그냥 내가 무뎌진 건지도 모른다.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데 만리변성에 일장검 짚고 서니 긴 바람 큰 한 소리에 거칠 것이 없어라. 시 한 수를 읊었다. 시를 잘 짓는 사람은 아니었다. 평생 붓보다 검을 더 많이 잡았다. 그런데 그날 밤 그 말이 저절로 나왔다. 입 밖으로 나온 뒤에야 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알았다. 바람이 불고 있었다. 달이 떠 있었다. 강이 얼어 있었다. 그게 전부였다. 그 전부가 충분했다. 여진족보다 무서운 게 있었다. 사람이었다. 박호문이라는 자가 있었다. 내가 직접 천거해서 판회령 도호부사에 앉힌 놈이었다. 내 사람이었다. 내가 골라서 올린 놈이었다. 변방에서 같이 추위에 떨고 같이 여진족 기습을 막아내고 같이 성벽을 쌓은 놈이었다. 믿었다. 진심으로 믿었다. 그놈이 한양 조정에 상소를 올렸다. 김종서가 함길돼서 사사로이 병권을 휘두르고 백성을 핍박하고 제멋대로 관직을 나눠주고 국경정책을 독단한다. 한마디로 나를 역적으로 몰려 한 거였다. 자기가 살기 위해 나를 죽이려 한 거였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를 정확히 기억한다. 성벽 위에 서 있었다.
전령이 달려와 한양에서 온 소식을 전했다. 처음엔 귀를 의심했다. 박호문이? 그놈이? 설마 다시 물었다. 전령이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제야 머릿속이 하얘졌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먼저 찾아온 건 허탈함이었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는 느낌. 숨이 빠져나가는데 다시 들이마실 수가 없는 느낌. 7년 동안 이 얼어붙은 땅에서 피 흘리고 병사들을 묻고 잠 못 이루며 버텼는데 내가 손수 올려준 놈이, 내가 밥을 나눠 먹은 놈이 내 등에 칼을 꽂았다. 왜 그랬느냐. 질투였다. 내가 공을 세우면 자기 자리가 줄어든다고 생각한 거다. 같이 올라가면 될 일을 왜 그딴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하느냐. 그게 사람이었다. 전장에서 등을 맡긴 동료가 밥그릇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뒤엎으려 했다. 소환 명령이 내려올 뻔했다. 여기서 끌려가면 끝이었다. 7년이 물거품이 되는 거였다. 죽은 병사들이 전부 개죽음이 되는 거였다. 그건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내 목은 내놓을 수 있어도 죽은 놈들의 피를 헛되이 만드는 건 안 된다. 잠이 오지 않았다. 밤새 성벽 위를 서성이며 이를 갈았다. 내가 잘못한 게 뭔가, 잘못한 게 없는데 모함을 당하는 것, 그게 가장 지독한 거였다. 다행이었다. 전하께서 직접 사실을 파악하셨다. 조사관을 내려보내 박호문의 상소가 거짓임을 밝혀내셨다. 박호문은 곤장을 맞고 끌려갔다. 그런데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 곤장 100대를 때려도 1000대를 때려도 씻기지 않는 게 있었다. 사람을 믿었는데 배신당한 그 느낌, 뱃속에서 뭔가가 썩어가는 느낌, 그건 시간이 지나도 가시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알게 되었다. 적은 강 건너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바로 옆에 같이 밥 먹은 놈의 품속에도 칼이 있다는 걸. 이 교훈을 가슴에 새겼다. 뼈에 새겼다.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왜인지 순간 가슴 한쪽 불길한 느낌이 섬듯 지나갔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조정의 암투 속에서 과연 버티어낼 수 있을지 불길했다. 두만강에서 돌아온 뒤 한양은 낯설었다. 7년을 얼어붙은 벌판에서 보내고 돌아오니 사람들의 옷이 너무 깨끗했다. 거리가 너무 조용했다. 이상한 얘기지만 편안함이 불편했다. 밤에 잠을 자는데 너무 따뜻해서 잠이 오지 않았다. 바람소리가 안 들려서 오히려 귀가 멍멍했다. 북쪽에 너무 오래 있었던 거다. 몸은 한양에 돌아왔는데 마음이 아직 두만강변에 서 있었다. 전하께서 내게 새 일을 맡기셨다. 형조판서, 예조판서를 거쳐 마침내 고려사 편찬 총책임이 내려왔다.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했다. 칼 잡던 놈에게 역사책을 쓰라고? 전장에서 피 묻은 손으로 붓을 잡으라고? 전하의 뜻을 곰곰이 곱씹었다. 며칠을 생각했다. 그리고 알았다. 전하는 전장을 아는 놈이 역사를 써야 한다고 보신 거였다. 글만 읽은 놈이 쓰면 글만 남는다. 피를 본 놈이 써야 피가 남는다. 전하는 그걸 원하셨던 거다. 집현전 학사들을 지휘하게 되었다. 젊은 놈들이었다. 글을 잘 읽었다. 머리가 좋았다. 그건 인정한다. 그런데 세상을 몰랐다. 고려가 왜 망했는지를 책에서만 찾으려 했다. 글자 사이에서 원인을 찾으려 했다. 틀렸다. 고려가 망한 건 글자 사이가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다. 내가 말했다. 역사는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다. 국경에서 피 흘린 병사의 얼굴에도 역사가 있다. 그걸 빠뜨리면 반쪽짜리 기록이다. 학사들이 고개를 숙였다. 내 말이 무서워서인지 맞는 말이라서인지 아마 둘 다였을 거다. 2년을 매달렸다. 고려사를 완성했다. 이어서 고려사전료도 마무리했다. 전하께서 승하하신 뒤에는 세종실록 편찬까지 맡아왔다. 전하의 32년을 글로 정리하는 일이었다. 붓을 들 때마다 전하의 눈빛이 떠올랐다. 독대하던 그 방, 촛불 아래에서 나를 꿰뚫어 보시던 그 눈, 그 눈빛을 글로 옮기는 건 불가능했다. 글자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도 해야 했다. 이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후대가 알아야 했으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나는 조선이 단단하다고 믿고 있었다. 전하가 닦아놓은 길 위에 서 있으니까 이대로 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이었는지 곧 알게 되었다. 문종 전하는 몸이 약한 분이셨다. 즉위하신 지 2년이 차에 되지 않아 병상에 누우셨다. 기침이 끊이지 않았다. 얼굴에 핏기가 없었다. 처음 배웠을 때부터 알았다. 이분은 오래 못 가시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어느 날 밤 전하가 나를 부르셨다. 침전에 들어가니 전하의 얼굴이 촛불 아래에서 반쪽만 보였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다. 숨소리가 거칠었다. 방 안에 양냄새가 가득했다.
전하가 내 손을 잡으셨다. 손이 뜨거웠다. 열이 심한 거였다. 뼈만 남은 손이었다. 힘이 없는 손이었다. 그런데 그 손이 내 손을 놓지 않았다. 꽉 잡고 있었다. 마지막 힘을 다 끌어모아 잡고 있는 게 느껴졌다. 세자가 어리다 경이 지켜주어야 한다. 그 말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다. 전하의 세자 12살이었다. 그 아이 곁에 누가 서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갈리는 거였다. 고개를 숙였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차올랐다. 꾹 참았다. 임금 앞에서 울 수는 없었다. 겨우 한마디를 짜냈다.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문종 전하가 승하하셨다. 12살 임금이 즉위했다. 조정의 모든 무게가 의정부로 쏠렸다.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나. 우리가 이 나라를 떠받쳐야 했다. 무거웠다. 두만강에서 7년을 버틴 것보다 무거웠다. 전쟁은 적이 보인다. 그런데 조정은 적이 보이지 않았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웃는 얼굴 뒤에 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수양대군 전하의 둘째 아들이었다. 처음 그자를 본 건 궁에서였다. 체격이 좋았다. 눈이 날카로웠다. 말을 잘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 위험한 자라는 걸 느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다. 느끼기만 하고 막지를 않았다. 왕자가 아무리 날뛰어봐야 의정부가 단단하면 어쩌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속아 웃을 일이다. 의정부가 단단하면 뭘 하나 의정부를 깨부술 놈이 바로 옆에 서 있는데 수양대군 곁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다. 한명회 그놈의 눈은 처음 봤을 때부터 기분이 나빴다. 웃는데 눈이 안 웃는 놈이었다. 권람입이 능한 놈이었다. 홍윤성 힘만 센 놈이었다. 그놈들이 수양대군 주위에 하나둘 모이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보고 있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는 아니람이 나를 잡아먹고 있었다. 왕자가 선왕의 아들이 설마 어린 조카의 나라를 빼앗겠느냐. 그 설마가 나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박후문 때 새긴 교훈, 사람을 함부로 믿지 마라. 옆에 있는 놈의 품속에도 칼이 있다. 뼈에 새겼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순간에 그 교훈을 꺼내지 못했다. 어리석었다. 1453년 10월 10일 그 밤이 왔다. 저녁이었다. 집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다. 뭐라고 딱 꼬집을 수 없는 불안함 책에 눈이 가지 않았다. 같은 줄을 3번째 읽고 있었다. 하인이 뛰어들어왔다. 숨이 가빴다. 대감 수양대군께서 오셨습니다. 임금 전하의 서찰을 가져오셨다 합니다. 임금 전하의 서찰. 이 밤에 심장이 한 박자 멈추었다. 뭔가 이상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느낌이었다. 두만강에서 여진족의 기습 직전에 느끼던 그 감각, 공기가 달라지는 그 순간 똑같았다. 그때 몸을 돌렸어야 했다. 뒷문으로 빠졌어야 했다. 칼을 잡았어야 했다. 그런데 하지 못했다. 임금의 이름이 걸린 서찰이었다. 거부할 수 없었다. 문을 열었다. 수양대군이 서 있었다. 웃고 있었다. 입은 웃고 있었는데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한명회 놈의 눈과 같았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손에 서찰을 들고 있었다. 내밀었다. 내가 손을 뻗었다. 서찰을 받아 펼치려는 순간이었다. 뒤통수에 벼락이 떨어졌다. 아니, 벼락이 아니었다. 이문이라는 놈의 철퇴였다. 내 머리를 내리친 거였다. 머리가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 소리가 먼저 왔다. 통증은 그 다음이었다.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하얀 빛이 빨갛게 물들었다. 바닥이 가까워졌다. 쓰러졌다. 피가 눈을 덮었다. 따뜻했다. 내 피가 따뜻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소리만 들렸다. 발소리 비명 칼이 부딪히는 소리. 아들 승규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눈을 떴다. 피 사이로 흐릿하게 보였다. 승규가 칼을 들고 서 있었다. 놈들에게 맞서고 있었다. 내 아들이 놈들 앞에 서 있었다. 안 된다. 안 돼. 네가 죽으면 안 된다. 소리를 지르려 했다.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피가 목구멍을 막고 있었다.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무거운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승규의 목소리가 끊겼다. 끊겼다.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가슴 안에서 뭔가가 터졌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다.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것이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고요했다. 그 고요 속에서 하나만 남았다. 일어나야 한다. 몸이 움직였다. 70 먹은 늙은이가 머리가 깨진 채로 일어났다.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른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팔에 힘이 없었다. 그런데 일어났다. 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뛰었다. 궁으로 가야 했다. 임금 전하께 알려야 했다. 수양대군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기어서라도 가야 했다. 골목을 빠져나갔다. 피투성이 얼굴로 한양거리를 달렸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피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아무도 내 앞에 서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그럴 시간이 없었다. 궁의 성문이 보였다. 거의 다 왔다. 다리가 풀리려 했다. 조금만 더. 문이 닫혀 있었다. 이미 닫혀 있었다. 수양대군이 먼저 손을 쓴 거였다. 궁의 모든 문을 잠갔다. 안에서도 밖에서도 아무도 드나들 수 없게 모든 길을 막은 거였다. 처음부터 그럴 작정이었다. 처음부터. 문을 두드렸다. 주먹으로 두드렸다. 피 묻은 주먹으로 나무 문짝을 쳤다. 발로 찼다. 소리를 질렀다. 열어라, 문을 열어라. 역적이 반란을 일으켰다. 임금 전하를 지켜야 한다. 열어라.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다.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누군가 문 뒤에 서 있었다. 서 있으면서 열지 않았다. 이미 수양대군의 사람들이 궁을 장악한 거였다. 아니면 무서워서 못 여는 거였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성문 앞에 무릎을 꿇었다. 피가 돌바닥 위에 퍼져나갔다. 검은 돌 위에 검붉은 피가 번졌다. 내 피였다. 70년을 살아온 몸에서 흘러나온 피였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두만강변에서 봤던 것과 같은 별이었다. 그때도 바람이 불었고 지금도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때는 저기 강 건너에 있었다. 지금은 저기 문 안에 있었다. 문종 전하의 얼굴이 떠올랐다. 뼈만 남은 손으로 내 손을 잡으시던 그 밤 세자를 지켜달라 하셨다. 지키겠다고 했다.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지키겠다고. 난 지키지 못했다. 이 문이 열리지 않으면 지키지 못하는 거였다. 승규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버지를 부르던 목소리가 귓속에서 울렸다. 내 아들, 내 자식, 내가 지켜야 할 또 하나의 생명 지키지 못했다. 평생 나라를 위해 피를 흘렸다. 두만강에서 7년을 버텼다. 6개의 진을 세웠다. 고려의 역사를 정리했다. 두 임금의 유언을 받들었다. 그런데 끝은 이거란 말인가. 성문 앞에 피를 흘리며 무릎 꿇는 것, 아들의 비명이 귓속에서 울리는 것,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 한양의 바람이 불었다. 차갑지 않았다. 두만강의 바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두만강에서보다 더 춥게 느껴졌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였다. 사람이 만든 추위였다. 그 밤 이후 수양대군은 조선을 손에 넣었습니다. 계유정난이라 불리는 이 사건으로 김종서는 역적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의 가문은 멸문당했고 이름은 기록에서 지워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김종서의 마지막 밤, 이 기록은 단종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단종실록은 수양대군, 곧 세조가 집권한 뒤에 편찬되었습니다. 승자가 쓴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적힌 김종서는 권력을 탐한 늙은 신하이고 안평대군과 결탁해 왕위를 위협한 역적입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두만강을 국경으로 만든 장본인이 권력을 탐한 역적이었을까요? 7년을 얼어붙은 벌판에서 병사들과 함께 버틴 사람이 사리사욕에 눈이 먼 늙은이였을까요? 세종실록에 남아있는 김종서의 모습과 단종실록에 남아있는 김종서의 모습은 같은 사람이라 하기 어려울 만큼 다릅니다. 기록이 남긴 답과 그 기록을 누가 썼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역사를 읽을 때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이것을 누가 썼는가? 293년이 지나서야 후손이 복관되었습니다. 숙종 때의 일입니다. 이후 정조 시기에 춘기기라는 시호가 내려졌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역사는 이름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김종서가 완벽한 사람이었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수양대군을 과소평가한 것은 분명한 실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승자의 기록만으로 패자의 삶 전체를 재단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작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데 만리변성에 일장검 짚고 서니 긴 바람 큰 한 소리에 거칠 것이 없어라. 김종서가 두만강변에서 읊은 이 시조는 500년이 넘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철퇴에 깨진 머리는 회복되지 않았지만 이 한편의 시조는 아무도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 성문 안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을 잠근 자 수양대군, 그는 왜 칼을 들었고 왕이 된 뒤에 무엇을 했는지 그 이야기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